미국인들은 한 달 있으면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캠페인 당시보다 지금 호감도가 높습니다. 경제와 국경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관세와 의사당 폭도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세계 주요 기업의 CEO들과 투자가들도 트럼프 집권 이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관세를 우려하지만 설마 경제를 망칠 정도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는 희망이 섞인 기대 때문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는 관세는 미국 주식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고 당선인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정책을 말한 대로 밀어붙인다면 온타리오는 뉴욕과 미시건주 등의 원유와 전기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당 폭도들을 취임하고 몇 초 만에 사면할 것이라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폭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탄핵 재판을 주도했던 공화당 리스 체니 전 하원 의원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리스 체니를 같은 이유로 형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회 지도부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 임시 지출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폐쇄 기한이 지금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정부 효율성 부처를 이끌게 될 일론 머스크도 임시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 기독교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범인의 범행 동기는 복합적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살해한 용의자는 1급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은 어떤 이유로든지 살해범을 옹호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회사에 대한 평소의 불만 때문에 그의 행동을 지지하는 미국인도 41%나 됩니다. 오늘도 미국과 해외 언론은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 세계에 대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했던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기사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복수의 정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통령 탄핵도 빨리 매듭지었다. 빨리빨리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결단을 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비슷하진 않지만 그런 행위로 투옥된 정치인들이 있지만 빨리빨리 시민 대응으로 탄핵도 순식간에 끝났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입니다. 닛산과 혼다가 협력관계를 넘어 합병을 추진한다는 뉴스는 새로운 현실 적응이라는 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내부의 경쟁자와 합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 뉴스를 하는 맨 앞에는 한국에 관한 보도가 제 개인적인 마음속으로는 더 먼저 와 있습니다만은 더 흥미롭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시점쯤 되면은 이제 한국의 탄핵과 그 이후의 전국 뉴스는 전체적인 뉴스에서 다룰 것이고 오늘의 미국에서는 이제 정말 다뤄야지 되는 그런 부분만 다뤄야지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미국 뉴스가 맨 앞에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당연히 지금 뭐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허니문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호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CNBC와 또 로이터와 입소스 각기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CNBC가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보통 50% 넘는 지지를 받는 것은 국경을 지금 뭐 단속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국경 단속과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내쫓는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국경 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나에 대해서 세금이 좀 깎일 것 같다. 내 세금을 좀 깎아달라 하는 세금 정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대하는 것으로는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취임하자마자 시행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이건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는 지지보다 반대가 좀 많은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의사당 폭도들을 뭐 취임하고 나서 몇 초 만에 사면할 거야. 이것도
지지하는 사람보단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을 당선인으로 만든 미국의 유권자들은 국경과 경제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뒀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에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고요. 로이터와 입소스는 로이터는 워낙에 조금 진보적인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호감보다는 비호감도가 좀 더 많이 나왔는데 41% 호감, 55% 비호감인데 이것도 또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하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38%밖에 안 되는데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그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바이든보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호감이 더 높은 겁니다. 지금 3%가 높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림들을 똑바로 갖고 갑니다. 너무 늦게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원래 재임 출마조차 안 했어야지 됐다. 그게 첫 번째 출마할 때 약속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점점 이제 인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와 입소스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1,031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릴 것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오늘 내리고 나서는 원래의 예정이나 예측대로라면은 내년에도 이자율을 내릴 것이라다. 이게 정론이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이것 때문에 이제 물건값 올라지고 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등등 해서 결국은 어쩌면 내년에는 이자율 인하가 없을 수도 있어. 이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도 한동안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자율 내리는 것은 좀 정지 상태일 것 같다. 내년 초반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관세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 그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에 실어서 잘 돌아가는 그 순풍을 맞기도 하는데 세계 주요 기업들의 CEO, 미국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큰 그 투자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이펙트입니다. 글로벌 CEO들에게 그 자문을 하는 회사 테네오라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글로벌 CEO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주 그 큰 돈을 움직이는 관리하는 그런 투자가들에게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잘 될 것이다 하는 신뢰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그 상장 기업 CEO 300명 이상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가 한 10조 달러 그 이상이 되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380명의 투자자, 300명의 CEO와 380명의 투자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봤더니 트럼프 효과가 제일 먼저 드러날 곳은 합병되면은 보통 이제 진보 측에서는 운영비는 삭감될 수 있을지언정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구나를 걱정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합병에 대해서 또 규제도 완화하는 게 큰 그 목표이기 때문에 이 합병이 부활될 것이다. 내년 초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합병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또 고용도 증가된다고 생각하는 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야의 경제에 또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미국이 제일 이 경제적인 그 청사진의 어떤 그 수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또 글로벌 투자하는 투자가들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지 돼. 트럼프 시대에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해서요. 수치로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CEO들의 77%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86%가 2025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첫 6개월 동안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CEO와 투자자들의 80% 이상이 내년에는 그야말로 그 인수합병이 그 M&A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이건 이제 대체적으로 몇 %가 문제냐지 최근과 비교를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가장 미국이 매력적인 투자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게요. 관세라든가 무역 장벽
또 지정학적인 긴장이 지금 뭐 전쟁이 여기서 저기서 치러지고 있고 또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매듭지어지고 러시아가 원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지면 힘이 있는 국가는 이웃 국가를 또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CEO들과 투자자들은 그냥 트럼프가 됐어. 이것만으로 경제를 굉장히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응답자의 64% 이상이 또 좋아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 세금 줄여주는 것은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규제 철폐. 이것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세요. 뭐 미국에서 뭐 하나 하려면 집 하나 땅 사서 집 지으려면 이건 너무 심해,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전반적으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아무래도 그 규제는 많이 뭐 일론 머스크의 뜻도 그렇고 철폐될 것 같죠. 그리고 76% 이상의 CEO와 83%의 투자자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 선거 결과가 세계 경제에 안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게 이건 이제 CEO들을 컨설팅을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 테네오라는 회사가 지금 그게 있고요. 또 하나 그런데 반대적으로 관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 악시오스가 컨설팅 회사 또 다른 컨설팅 회사 PwC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일반 대기업의 CEO들이 트럼프가 됐다고 좋아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도 관세 때문에 번 이익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물론 기업이 돈을 잃어버릴 때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계속 잃어버리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그 첫날부터 바로 그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관세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뭐 60% 이상의 관세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한국도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다 10% 20%뭐 무역 서로 그 협상을 한 국가든 아니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번다 할지라도 물건을 수입할 때 부품이라든가 완품이라든가 거기에 물어야지 되는 관세 때문에 뭐 한 그 관세가 400%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EO들이 그래도 경제가 좋아질 거야. 나도 돈 잘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물론 이 관세 같은 것이 시행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보카도가 다른 멕시코보다 더 남쪽인 나라에서 재배가 돼도 뭐 자동차 타고 미국으로 오려면 이제 멕시코를 거쳐야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멕시코 뭐를 붙이고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도 이제 멕시코 때문에 뭐 이민과 또 그 펜타닐 같은 것을 멕시코에서 많이 들여온다 하는 그런 그 이유로 관세를 멕시코에 25% 부과시킨다는 거잖아요. 취임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건 이건 멕시코야. 아보카도는 아니면 멕시코가 아닌 다른 나라야? 이런 거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굉장히 해결을 하려도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팀들이 지금 대기업 그 CEO들에게 하는 얘기는 관세 정책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변치 않는다. 이 관세가 미국 사람들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엊그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아는 경영진들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관세로 미국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희망을 들이마시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수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세 정책이 미국에도 나쁘고 세계에도 나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다 허니문인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잘해주겠지.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기업인들도 아무래도 친기업 성향의 그 대통령 당선자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리고 그 같은 정신, 소비자 심리, 기업인의 심리가 또 정치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만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부터는 그 관세의 영향을 직접 받는 당사자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태리오, 그 캐나다는 주마다 또 주 총리가 있으니까요. 온태리오 주의 그 총리 더그 포드 총리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미국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관세 해봐라.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인플레이션 돼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키고 싶어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다. 어제로 미국 주식시장 다우지수가요. 90의 연속 내려갔습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에 90의 연속이라는 기록을 세운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한 시간쯤 전에 보니까 다우지수 뭐 한 200%가 아니라 200포인트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난 90회 동안 다 내려갔다가 야, 이거 열흘째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름세를 보이는데 주식시장에 큰 타격이 될 거다. 너무나 그 미국과 멕시코 같은 나라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통합돼 있다. 이건 통합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니 캐나다에 관세를 붙인다고 미국에 좋다고, 효과 없고 나쁠 걸 하나만 예로 들자고 하더군요. 자동차 분야를 보면은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7번, 8번 이런저런 식으로 어떤 때는 부품이 왕복을 한 뒤에 마지막 조립은 온타리오에서도 하고 미시건에서도 조립을 한답니다. 통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보카도가 멕시코 남쪽에서 오는 것을 멕시코를 통과한다고 멕시코라고 해야 돼 아니야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분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그 공급망에서 분리를 해야지 되는지조차도 모를 것이다. 이건 이제 불안감으로도 되고, 자동차가 뭐 워낙에 뭐 예를 들어 $50,000 자동차짜리에 25% 세금이 새로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5%면 $10,000가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되고 주식시장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CEO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앞에 말씀을 드렸던 CEO 중에 CEO들은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온타리오주의 그 주지사는 만약에 관세를 딱 전면적으로 부과시키면 우리도 즉시 미시건이나 뉴욕이나 미네소타, 그쪽이 온타리오에서 가까우니까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전기도 수입하고 오일도 수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오일 최다 생산국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공급망이 그쪽에서 오는 게 더 가격이 싸면은 또 우리 것도 좀 약간 아낄 겸 해서 그쪽에서 수입을 합니다. 우리 안 한다. 우리도 솔직히 뭐 미시건이나 뉴욕이나 미네소타와 그동안 오랜 동안 사업을 같이 해왔으니까 거기에 에너지도 팔고 또 캐나다에서만 나는 중요한 광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수출하고 싶지만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저렇게 나오면 툴을 박스에 다 넣고 있다가 필요한 때마다 꺼내 써야지. 왜 우리가 우정으로 이 미시건과 뉴욕이나 미네소타로 연방 정부의 정책이 싫다고 해서 우리만 잘해줄 필요가 없지라고 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구들을 마지막까지 가만히 두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쓴다는 거죠. 미시건이나 뉴욕이나 미네소타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 원유 수입하는데 그 원유 수입의 60%가 캐나다로부터 들어옵니다. 전기도 수입하는데 이 전력 수입의 85%도 캐나다에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우라늄도 미국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가 캐나다입니다. 특히 이제 국방부가 어느 부서나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국방부는 아주 열망하는 한 34가지 그런 중요한 그 광물이라든가 금속이 있답니다. 그걸 캐나다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하루가 1년이 아니라 날마다 캐나다의 상품과 서비스가 미국 국경을 넘는 거를 돈으로 따지면 27억 달러랍니다. 하루에 27억 달러예요. 열흘이면 270억 달러고요. 100일이면은 뭐 2,700억 달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 무역 교역국이 되는 거죠. 본인은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시건 주지사, 뉴욕 주지사와 이미 대화를 했고 그들은 완전히 이해를 하는데, 결론은 가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튼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서류 미비자 추방 같은 것도 미국 경제를 굉장히 나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인의 상당수와 미국과 세계의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굉장히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조금 인터넷이 불안정한 것 같아서요. 이 활자를 80%로 줄여놓고 그리고 아주 예전에 휴대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 닥을 쓰니까 이건 좋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그 한국의 탄핵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앞부분에는 약간 그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 보실 때는 읽으실 때는 좀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 그런 표현과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뒤로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대선 선두주자다. 일요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이죠. 그때 이제 뭐 어제 이제 권성동 대표는 만났겠네요. 여당에 만나자 하고 우리 뭔가 합쳐서 일을 해보자 하는 이런 것을 그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냐 권성동 대표는 그랬는데 지금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지 된다 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최근 몇 주일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분석가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뺄 것은 좀 빼겠습니다. 전직 이제 공장에서 일했던 그는 여전히 한국의 수십 년에 걸친 정치적인 보복 사이클을 아주 오랫동안 그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양극화된 인물이다. 극단적인 인물이다. 앞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계엄령을 에 대한 정당성은 도저히 없다. 정당성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지만 그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그로 인해서 그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갈등에 뭐 국민들을 분열한다든가 이런 것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음주운전, 검사 사칭, 선거운동 중에 허위 진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뭐 좌파 선동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기분 나쁘실 분들 많으실 텐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표현입니다. 좌파 선동가 이재명 대표, 물론 가로 열고 이럴 때 이재명 대표는 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치 경력 전반에 걸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2022년도에 그때 진짜 멋졌어요. 1%도 되지 않는 뭐 0.7 뭐 몇 퍼센트가 그랬잖아요. 그 정도 차이로 패배한 뒤에 딱 그냥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패배 선언을 딱 했었을 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다 하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단식 노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쭉 그 일을 해왔었던 것을 전하면서, 또 한국선거학회 그 서복경 그 부회장의 얘기를 전하네요.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이해를 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다 자수성가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했고 변호사도 했고 정치인이 돼서 정상에 올랐는데, 그래서 지지자들은 그분의 그 어려운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의 어렵게 또 사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나의 그 경제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고 2년 반 동안 정말 그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싸여서 야당과 화합하는 정치를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 야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제 탄핵하고 나서 윤석열 탄핵, 그리고 다른 무슨 뭐 이 국방장관 이런 것 제외하고도 그 이전에 22건의 탄핵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건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이재명 그 대표를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본다는 거죠. 이전까지 한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 임기 중에 탄핵 소추안이 가장 많이 제출됐었던 그런 때가 5년 동안에 5번이었다고 하죠. 6건이었네요. 6건이었는데 그것도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때 그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할 말이 있죠. 윤석열 정권이 그 할로윈 그 당시에요. 이태원의 그 참사로 159분이 숨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또 다른 논란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많이 발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어떻게 범죄자랑 만나 하면서 720일 만에 2년 넘어서 이 여당 대표인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났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에 의해서 죄는 하나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심각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묘사됐다. 이런 이제 억울함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낙인을 찍히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 왔었기 때문에 보수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유죄로 나오고 그 사이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고 하면은 진보에서 누가 나와도 그러니까 좌파 대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안 후보가 나와도 보수에서는 보수는 뭐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긴다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꿈꿔보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 이재명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도 마찬가지로 누가 돼도 이재명을 물리칠 수 없다. 한국 격동기인 이 정치가 몇 년 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복수한다고들 하는 이 복수의 사이클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건 이제 서복경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이 말한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더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음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소환에 불응했다. 뭐 내란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대신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블룸버그 뉴스가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빨리빨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 뭐 기업 여기에 얼마나 다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뉴스의 제목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통령 탄핵도 빨리 매듭지었다. 신속한 몰락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몰락의 신속함이라고도 했고요. 부분적으로 기업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그런 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참 좋건 나쁘건 한국에서 뭐 지난 한 50년 동안 산업화하면서 빨리빨리 해. 그리고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천리마 운동하고도 비유를 하거든요. 그게 이번에 탄핵 사건에 쫙 들어왔다라는 건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인 형태는 국가가 이제 빨리빨리 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정상에 오른 것도 있고 사업이라든가 대중문화에서도 빨리빨리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걸 일본과 비교를 했습니다. 일본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해서 영향력이 빠른 시일 안에 어디까지 올라오는 이런 접근 방식,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아주 그 얘기는 미국에서도 다 인용을 합니다. 와이프 빼고는 다 바꾸라는 이런 얘기,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한국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군사 정권의 영향도 받았고 그렇지만 대중이 아무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만큼 오는데 빨리빨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미쳤다고 보도를 합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과감한 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만도 또 표현하지 않고 이건 이제 성공회 대학교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거의 없는 게 복종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항하지도 않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완전히 반발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시위대들이 응원봉을 들고 서울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걸그룹,
에스파의 히트곡인 위플래시죠. 위플래시. 그 팝송에 맞춰서 막 노래에 맞춰서 대중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했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오케스트라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윤수연 씨 41살. 이분도 이제 시위했는데 빨리빨리를 아예 그 알파벳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빨리빨리를 PALI hurry up 하는 그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참 설명이 되는데 그런 빨리빨리 냄비 근성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좋아하지도 않지만 또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데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동아시아의 이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점령에서 벗어나서 북한과의 그런 전쟁도 치르고 살아남았고 빈곤했었던 그 농업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로 변환을 시켜서 국내 총 생산이요 50년 전에 비해서 85배가 늘어났답니다. 뭐 1년에 한 배씩 늘어난 게 아니에요. 1점 몇 배씩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의 발전을 천리마 운동에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경제를 지배하는 큰 대기업이 한국의 재벌에서 빨리빨리가 굉장히 이제 그 유명했었던 일화 같은 걸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건희 회장 얘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품질 관리 한다고 1995년도에 저 그런 일이 있었나요? 115만 대의 전화하고 팩스를 불태워버렸다고 하잖아요. 일부에 결함이 있다 해서 미국에서 리콜 해주고 뭐 교환해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애니콜이군요. 애니콜 실행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한국의 또 최고의 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 당시 기억나네요. 이건 개발업체가 900만 명을 동원을 해서 이건 여긴 군인도 들어갔죠. 경부고속도로니까 박정희 시대 이런 때 예정보다 모든 일은 늦어지는데 경부고속도로라는 것을 건설하면서 예정보다 1년 빨리 완공을 했다.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 가운데 하나인 포스코 홀딩의 창업주인 박태준 회장도 포항의 그 공장 건설을 빨리 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잠을 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그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다 했었던 거죠. 블룸버그 뉴스는 이 같은 빨리빨리 접근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지도자들은 동아시아의 다른 지도자들 그 다른 지역에서는 유례가 없는 수준의 대단한 그 부딪힘 같은 것, 아주 극적인 뭐 과잉 반응과 과잉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종종 비판도 받고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결정도 사실은 이 빨리빨리의 암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유가 어떻게 됐던 그럴 의논하고 뭐 또 뜻을 받아들이고 할 그럴 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뭐 이것은 5분 안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5분 동안 5분 내에 다 끝내버리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던 시간은 2분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계엄령을 발표를 한 그 빨리빨리의 윤석열 대통령 포고문 다 미리 만들어내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의 구정우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뭐 어쨌든 뭐 정교한 그런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그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세밀하게 하지 않아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빨리빨리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도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예전보다 너무 높아져서 헝그리 정신이 좀 덜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서 많은 것에 반항하지 않으면서 막 인내하거나 뭐 생존을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돼. 이럴 수준은 이제 한국이 훨씬 넘었다는 거죠. 훨씬 넘었는데 이번에는 딱 그 계엄령이 일어나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건 빨리빨리 해야지 돼.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절대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단히 열정적이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 무척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로 여기서 치이고 당하고 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배운 것들이 있고 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바로 이 어느 분의 지적이었죠? 양기호 교수 말고 또 성균관대학교 교수 말고 서복현 그 부회장의 얘기네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했을 때부터 탄핵까지, 계엄을 발표했고 계엄을 취소하는 것도 그랬고 탄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빛의 속도로 일어났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 뉴스도 파이낸셜 타임스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앞으로의 나날은 여전히 무척 오랜 동안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밖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하나를 비교를 하자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오늘 아침에 리즈 체니가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공화당에서 128페이지짜리의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리즈 체니와 같은 대통령 의사당 폭동 사건 때문에 탄핵을 주도했었던, 그 탄핵을 조사했었던 사람들을 형사 수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보고서를 냈고요. 이 보고서를 내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렇게 나를 조사했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공화당에서 공화당인 리즈 체니 의원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는 게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이틀 남았네요. 사흘 남았네요. 한 달 사흘 남았는데 대통령이 들어오고 법무부 이런 데 다 대통령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나면 그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아주 높겠죠. 그런데 리즈 체니의 입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지금 마가당이 아닌 전에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공화당에서도 몇몇 명이라도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민주주의의 보루인 그 의사당에서 폭동 사건을 일으키는데 트럼프 당시의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의 마가당에서는 비난을 받지만 과거의 그 공화당이나 아니면 중도층에서는 야 저런 사람들이 있었네 힘은 못 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건 오늘 아침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처음대로 막 딱 처음에 이제 이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야당 대표보다도 먼저 여당 그 대통령을 낸 대표인데도 나와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계엄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동조했었던 공무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처벌받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했었잖아요. 그거 잘했다는 건 야당에서도 잘했다고 하겠죠. 그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이제 한동훈 그 대표가 나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막아보려고 하야라는 게 사실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유연한 그런 그 끝맺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된 거 해서 모든 비난은 지금 리즈 체니처럼 그 리즈 체니가 공화당에서 비난을 받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서 친윤계로부터 비난을 엄청 받고 완전히 바보 됐어요. 뉴스를 보면은 원래로 따지자면 탄핵이 됐다 하면은 원래로 따지면 당의 원내대표가 탄핵이 됐으니까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게 그 시스템인데 권성동인데 그런데 아니 원내대표가 이 한동훈 대표에게 다 그런 것을 미뤄서 이렇게 하고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 뉴스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아 비슷한 점도 있고 지금 다른 점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너무나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불안한 면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그 트럼프의 임기 2기를 시작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정부의 그 기금 지원하는 거 이게 이제 금요일 자정이 되면은 또 끝나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항상 이제 예산안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도부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들이 다 3월 14일까지 임시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임시안에 합의를 해도 그 의원들이 투표를 해줘야지 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정부 자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난번에 허리케인 헐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재난기금 조금 늘렸고 그리고 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농촌 지역 공화당 의원들의 유권자들이 있는 그쪽 지역의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특히 이제 프리덤 코커스 같은 이런 경우는 아니 왜 늘리느냐고 이거를 더 줄여야지라고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정부 효율성 부서의 책임자도 비벡 라마스와미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이거 반대합니다.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정부 또 폐쇄하라는 얘기인가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47페이지라나요? 이 기록은 완전히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전에 지금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의 그 연방 그 하원 의장이요. 이 하원 의장이니까 이런 것을 다 이제 맡아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재가를 받는 것 비슷한 분위기. 지금 연방 하원 의장이 얼마나 막강한데 상원의 인준도 거치지 않아도 되고 1년 반짜리의 그 정부 효율성 부서의 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어제 다 이걸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밤 자정까지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이것 좀 봐달라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오늘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그거 다 쓰레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프리덤 코커스도 예산을 줄이는 데서 줄여라. 그래야 빚이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요. 줄이는 데서 줄여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서는 계속 늘리라고 해요. 본인들이 원치 않는 데서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놔라 하는 거니까 이게 참 협상이라는 게 하기 힘든 거다 하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정부 문 닫는다 해도 문 닫은 적은 없어요. 어떻게 되겠죠. 뭐 하루 이틀 정도 닫은 적은 최근에 한 1, 20년 사이에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요.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추진하는 이 뉴스, 우리 합병까지는 아니다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양해각서 같은 것에 서명을 했다는 게 뭐 일본에서 뭐 니케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가 다 확인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 두 회사가 우리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전기자동차 시대에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협력은 합니다.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두 회사 합병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내부의 경쟁자는 이게 일본에서 투쓰리잖아요. 도요타, 그 다음에 혼다, 닛산 이렇게 되니까 내부에서는 우리가 좀 합치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합쳐지면은 세계 최대 자동차가 도요타 그 다음이 이제 그 독일이죠. 복스바겐 그리고 이제 이 혼다와 닛산이 합쳐지는 회사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투자를 할 때도 전기자동차가 어차피 대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세계 다른 나라가 다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괜찮다면서요. 그러는데 이게 어차피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 전기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이 혼다나 닛산에서 따로따로 전기자동차 연구비 이런 것에 수십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럼 닛산은 뭐 배터리 이쪽에 한다던가 해서 서로 잘하는 것을 하고 돈을 절약하자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없다. 서로가 살려면 완전 경쟁자끼리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뭐 닛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세계적으로 한 9천 명 정도 직원을 감원을 했고 뭐 생산량도 좀 5분의 1 정도는 줄인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닛산이 뭐 그 지도자가 뭐 어디 도망치고 지금 레바논에 가서 국제적인 도망자가 되고 이런 일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혼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닛산이 이제 그 배터리 뭐 이런 거 하는데 조금 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닛산이 또 미쓰비시 그 모로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두 회사가 합병하면 미쓰비시까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보통 합병할 때는 약간 쪽의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어제 뭐 닛산 주가가 한 20% 정도는 오르던데 이런 일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죽는다. 또 한국 뉴스로 돌아가네요. 언제나 그랬잖아요. 어차피 윤석열과 한동훈은 시작부터 정치 시작부터 그 시작 수십 년 전부터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야지 살고 상생인 거죠. 아니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에서 지금의 그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정치인으로서는 회복 불가능. 이건 불가능인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비해서 뭐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온갖 화살을 다 맞고 있지만 시기가 언젠가이지 본인이 정치를 한다면 그 화살은 훈장이 되겠죠.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두 가지 뉴스를 못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위스콘신에서의 그 사고 있죠. 그 사고 자체는 여러 가지 지금 경찰이 복합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15살 용의자의 그 인터넷을 보고 있고요. 부모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하고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